남해랑 서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남해 서해는 원래부터 있었던 바다 아니에요? 서해안 남해안의 섬들은 사실상의 산과 같다라는 이 문장을 가장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한국사 속 인물이 누구냐? 서해의 조류, 서해의 조수장만의 차례. 가장 잘 활용한 한국사 속 인물은 누굴까요? 적들이 도망가기 힘든 곳에 있으면 거기에 가둬놓고 뚝갑합니다. 좁은 골짜기로 유인을 해요. 많은 군대가 일렬로 오잖아요. 일렬로 오는 적들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 보물섬이 주로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요, 해안반도에 운하를 뚫으려는 시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남해와 서해 이야기는요, 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남해랑 서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 남해 서해는 원래부터 있었던 바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해안선이 완성이 된 거는요, 한 5,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랑 이 서해 남해랑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육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반도랑 중국이 원래는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온이 추운 빙하기 때는요, 바닷물이 빙하로 옵니다. 그러니까 육지 위로 올라가요, 물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안선이 후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빙하기 때는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20에서 150m 낮았다고 해요. 그러면 황해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 거대한 육지였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뭐 대동강, 청천강, 한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황하, 양자강, 회수, 이런 게 다 뭐냐? 그냥 다 하나의 물줄기로 모였습니다. 여기가 그냥 거대한 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약 1만 2천년 전부터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고요, 빙하가 녹으면서 이게 바닷물이 더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다로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해랑 남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안선이 올라가던 약 1만 2천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한다고 하고, 세계 곳곳에서 무슨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등에서 문명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고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니까요. 서해랑 남해 물이요, 그냥 그렇다고 한꺼번에 뭐 1, 2년 새에 확 찬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한 6천여 년에 걸쳐서 여기에 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밀려오면서 약 5천년 전,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그 무렵부터 지금의 이러한 해안선이, 지금의 서해랑 남해가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옛날이랑 지금이랑 해안선이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부터 간척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오히려 해안선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는 인공적인 간척 사업에 의한 것이고, 해안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완성된 거는 약 5천년 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서해랑 남해는요, 최대 수심이,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요 150m를 넘지 않습니다. 평균 수심이 1,500m를 넘고요, 깊은 곳은 4km, 4,000m가 넘는 동해랑 비교해봤을 때 이 서해랑 남해는 굉장히 얕은 바다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해랑 남해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으면은요, 사실상 서해안, 남해안은요, 이게 한반도 서쪽 지역의 그냥 연장선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동해안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 동해안 땅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이게 바닷물만 차서 그냥 바다가 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는 동고 서저 지역입니다. 지겨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질학적인 변화라서 그렇습니다. 동고 서저 지형 때문에요, 한반도의 동쪽은요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물줄기가 서쪽으로 가면서 이 강이 땅들을 깎으면서 침식 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서쪽은.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든 이 남한강, 여기서부터 뭐 금강,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만든 강이 한반도 서쪽 지형이잖아요. 이렇게 서쪽 지형이 서해안이랑 남해안으로 이어지면요, 서해안이랑 남해안의 해안선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기는 깎았고 여기는 안 깎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참고로요,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섬들 되게 많죠. 여기가 빙하기 때, 그러니까 해안선이 후퇴됐을 때는 뭐였을까요? 그냥 산이었어요. 다 산이었는데 바다가 들이치니까 이게 섬이 된 겁니다. 신안에는요, 섬이 1,004개가 있대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러요. 천사가 살아서가 아니라 섬이 1,004개 있어서 천사의 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서해안과 남해안을,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해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리아스식 해안이 뭔가요? 하천에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 복잡한 지형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안선도 복잡해진 요 리아스식 해안이 스페인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리아가 뭐냐면요, 바다랑 만나는 작은 하구다. 하구, 강의 끄트머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북서부 해안에는요, 이 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인 s를 붙여요. 그래서 리아스라고 거기를 불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 세계에 리아스 같은 해안이 많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리아스 같은 해안,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스페인의 리아스 해안보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서해안이 더 복잡해요. 섬 개수도 압도적입니다. 그 말인즉슨 한반도의 이 산줄기, 하천 침식이 더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의 특히 서해안, 남해안의 섬들은 사실상의 산과 같다라는 이 문장을 가장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한국사 속 인물이 누구냐?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다인데 육지처럼 싸워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일본보다 화력이 좋았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부는 포방부라고 부를 만큼 화력이 아주 크게 집착을 하죠.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들이 도망가기 힘든 곳에 있으면 거기에 가둬놓고 뚝 깝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해전이자 임진왜란 때 조선이 처음 이긴 옥포해전의 전술입니다. 옥포에 일본 수군이 있다고? 그래, 그럼 거기 가서 가둬놓고 패자. 그래갖고 거기 있는데 그냥 다 가둬놓고서는 그냥 포 쏘갖고 그냥 작살낸 게 옥포해전입니다. 또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전술이죠. 좁은 골짜기로 유인을 해요. 처음에는 선발대가 이렇게 약 올리면서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해요. 그럼 적들이 쫓아와요. 여기가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유인이 되면은 많은 군대가 일렬로 오잖아요. 일렬로 오는 적들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한산도 대첩입니다. 사실상 임진왜란에서는 조선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한산도 대첩.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요,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뭐 여긴 섬들이 많습니다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배들을 지휘하는 게 육지에서 각 부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육지처럼 싸웠다라고 말하는 게 말은 쉬운데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처럼 싸우려면요, 아주 훈련도 그 전에 엄청나게 해야 되죠. 야, 이 깃발 흔들면 절로 치고, 그리고 이 남해안의 지형, 서해안의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아,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후퇴해서 유인해서 여기서 포기 선면하자. 이게 지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저기가 조금 비는 것 같다. 야, 저기 도와줘. 이게 순발력. 그리고 누가 도망간다 싶으면 너 누구 2위야? 너 지금 나한테 목이 베이고 싶느냐?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육지처럼 싸우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육지처럼 싸울 수 있었던 거는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육지처럼 이 남해안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나가도록 하죠. 그동안 제가 하나의 바다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서해랑 남해는요, 뭐가 다를까요? 우선 남해 수심이 더 깊어요. 서해 평균 수심이 한 44m 정도 되고 깊어봤자 한 100m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남해 평균 수심은 71m고요. 여기 최대 수심이 200m 정도 됩니다. 그냥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가 좀 더 평원이었고 여기 좀 더 바다랑 가까운 이런 거죠. 그리고요,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가 훨씬 더 커요. 조수간만의 차가 뭔가요? 밀물, 썰물 때의 그 해안선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서해가요, 조수간만의 차가 7에서 10m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썰물이랑 밀물 때의 수심이 7m에서 10m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남해 조수간만의 차가 2에서 4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되게 차이가 크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서해의 조류,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를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은, 한국사 속 인물은 누굴까요? 그것도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 대체 어디서 벌어집니까? 네,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요 울돌목에서 벌어집니다. 한반도에서 조류가 가장 지랄 같은 곳이에요.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뜻이 뭔가요? 물이 우는 소리가 나는 해협이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지랄 맞으면
한자로는 명량해협이라고 불려서 명량대첩이 된 겁니다. 제가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큰 조류가 왔다 갔다 조류가 한데 좁은 해협을 지나가려면요 물살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울돌목의 조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요 이 영상 제가 이게 썸네일 띄워드리는데 이거 뭐 제 동영상은 아닙니다. EBS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물살이 바다 같지 않고요 좀 강 상류에 있는 폭포수 같이 막 휘몰아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기 한 5, 6년 동안의 해전을 보면은 전라도에서 싸운 게 없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 출신이니까는 전부 다 이 경상도 쪽에서 요격을 하는 바람에 전라도가 굉장히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선조의 지랄로 인해서 한양 끌려가고 좀 고생을 했잖아요. 요때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았던 수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원균이 7천량에서 대패를 하죠. 그동안 수백 척이 있던 판옥선이 전부 다 몰살 당하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바다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 남은 판옥선이 12척이었는데 한 척이 도망갔다가 합류해요. 13척인 겁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요 바로 큰 전투에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막 일본 수군이 몰려오는데 바로 싸우질 않아요. 물론 중간에 뭐 어란진, 벽파진 이런 데서 소규모 해전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큰 싸움을 하지 않고 계속 고민합니다. 왜?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려고 어디가 좋을지 지리적으로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조선 수군은 판옥선 12척, 13척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수백 척이 몰려오는데 괜히 애먼데서 싸웠다가 요 12척, 13척도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선조도 민망했는지 야, 너 힘들면 그냥 육군이랑 합류해서 육군이랑 싸워.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 수군을 어디까지 유인합니다. 요 명량까지 유인을 해서 몰살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한 척 가지고 수백 척이랑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조류가 워낙 세니까는 이거 한 척 갖고도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조류가 확 바뀌니까 일본 수군도 당황하고 판세가 바뀌었다 싶으니까 다른 판옥선들도 합류를 해서 이 명량에서 수백 척의 일본 수군을 몰살시킨 거다. 그만큼 서해의 조류가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요 진도 앞바다 요 명량에는요 조류 발전소가 있습니다. 빠른 물살이 조류가 터빈을 돌려요. 이 터빈을 돌리는 이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거죠. 그리고 서해에는요 보물선이 많이 발견이 돼요. 최근이라고 해도 몇 달 전이죠.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물섬 난파된 보물섬에 있는 보물들 찾는 이야기인데 보물섬이 주로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 전남 진도랑 해안 가까이에 있는 울돌목, 충남 태안 앞바다의 안흥량 또는 강화도의 손돌목 등등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돼요. 왜? 물살이 지랄 같은데 하필이면 좁은 바다예요. 여기서 무역선 많이 빠지고요. 좋은 선우 많이 난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야 여기에 보물섬이 있대, 보물섬 찾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스토리텔링이 되지만 그 당시 조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큰 고민거리거든요. 세금, 그 당시에는 쌀로 걷잖아요. 쌀을 어디서 걷죠? 배로 걷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이게 강으로 걷어야 되는데 항상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야 다른 데 돌아가면 안 돼? 아유 돌아가면 그것도 돈이에요. 안 돼요. 계속 거기서만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요 태안반도에 운하를 뚫으려는 시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고려, 숙종, 예종, 인종. 그때 윤관이 그 여진족 정벌하고 그 동북구성 쌓은 고식입니다. 운하 뚫을까? 여기 땅을 뚫어서 그냥 여기 좀 이렇게 육지로 운반하면 안 돼? 그건 아니되옵니다. 조선시대 때 태종, 중종, 정조 때도 야 여기 너무 심하다. 여기다가 운하 하나만 뚫으면 여기 지랄 맞은데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조류가 심하고 수심이 낮아서 서해에는 기본적으로 항구가 짓기를 힘들어요. 수심이 너무 낮으면 큰 배가 정박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수간만이 너무 크고 조류가 세면 이게 배가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요 이 서해에 주로 강 하구의 포구를 짓습니다. 왜? 이게 바닷물이 너무 세고 조류가 너무 세니까 그냥 차라리 강 안쪽에다가 항구를 짓고 거기까지 와서 운반을 하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강의 강경포, 이 논산 근처에 있는 겁니다. 영산강의 영산포, 지금 나주에 있는 거고요. 한강에는 마포,
한강이 관리가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한강의 마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밀물썰물이 워낙 커서. 근대 이후에 개발된 인천의 제물포, 인천항도요. 서해의 이런 문제, 수심이 너무 얕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일제강점기 때는요. 아예 여기 관문시설을 설치해요. 그리고 1974년에 2차 관문을 하나 더 만듭니다. 하지만 서해랑 다르게요. 이 남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더 깊고요. 조수간만의 차도 적당해서 항구 짓기 유리했습니다. 신라 말기에 동아시아의 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의 청해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 전라도 어디겠거니 하는데 남해의 서쪽 끝 이 완도에 그래서 설치가 된 겁니다. 참고로 서해랑 남해의 경계가요. 그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남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복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남 여수와 광양부터 시작해서 거제도, 창원, 부산, 울산, 포항까지 합쳐서 여기에 남동, 임해 공업단지가 들어선 배경에도요. 그만큼 항구가 들어서기 좋은 남해안의 입지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물론 20세기부터 한국의 무역이 서해를 통한 대중국 무역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이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 미국 중심으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지역이 공업단지로 개발된 그런 이유도 있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사를 위한 한국지리, 산 얘기, 강 얘기, 바다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팔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한반도의 지도는 호랑이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조선 팔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까지 보고 싶은 만큼 편하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